제가 오늘 할 주제는 SFP 선형회귀의 시장입니다. 여러 방법론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로버스트, 토빗, 칸타일, 분위수 회귀라고 하죠. PLS, 라소리쥐 등을 다루겠습니다. 네. 이것은 모두 선형회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선형회귀는 사실 모든 통계적 모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 모형뿐만 아니죠. 사실은 기계학습도 그렇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심층 신경망 모형도 사실 그 기본에는 선형회귀가 깔려 있는 셈입니다. 네, 겉으로는 이제 다르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근본에는 선형회귀가 있습니다. 선형회귀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목표 변수 y가 연속형인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설명 변수로서 여러 개가 있고요. x1부터 xp까지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세팅에서 선형회귀 모형은 이 목표 변수 y를 x1부터 xp까지의 선형 변수들의 결합과 그리고 상수항 을 더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선형식에 의한 모형이 y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입실런은 오차 혹은 우리가 잡음항이라고 하죠. 잡음항을 고려하게 되고 잡음항에 대해서는 확률 모형을 가정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되려면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데이터 준비는 관측수를 n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측 변수와 상수항을 더해서 p 플러스 1개의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n은 p 플러스 1 이상이어야 됩니다. 네, 이것이 한 제약이죠. 네, 관측수가 많아야 됩니다. 예측 변수 수보다. 여기에 우리가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법은 사실은 최소 오차 제곱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인데요. 네, 오늘 다룰 이것의 확장은 우선 로버스트 회귀가 있습니다. 로버스트 회귀는 특이점의 저항적인 모형을 산출합니다. 그 말은 선형회귀 모형은 특이점에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특이점에 소수의 특이점이 있고 관측들이 벗어나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 거죠. 모형에서요. 그랬을 때 비교적 안정적인 모형을 산출해내는 것이 로버스트 회귀입니다. 토빗 모형은 음의 값일 수 있는 반응에 대한 선형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형 모형에서는 선형식이기 때문에 이 y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갑니다. 모든 실수 구간에 걸쳐 있는데 예컨대 어떤 변수가 음일 수는 없다. 비음인 경우에 비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라면 우리가 토빗 회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위수 회귀는 반응 y에 대한 중간값 등의 분위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입니다. 앞에 선형회귀는 반응 y의 평균을 설명하려는 모형이죠. 평균 대신에 우리가 중간값과 같은 분위수를 다룰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분위수 회귀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PLS 회귀는 오차 제곱을 최소로 하는 그러한 선형회귀와는 달리 반응 변수와 설명 변수들 간의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알고리즘이 짜여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즉 오차 제곱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분산, 대충 생각하면 상관성을 높이는 거죠. 상관도를 높이는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설명 변수의 수가 큰 데이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수 n보다 P가 더 큰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최근에 빅데이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경우에도 PLS 회기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형 회기는 쓸 수가 없죠. 라쏘 회기와 능선 회기는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다룰 텐데요. 이것은 기계학습 모형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파라메타인 베타 1부터 베타 P에 어떠한 제약을 두는 그러한 방식이고요. 특히 이러한 이것 중에 하나인 라쏘 회기는 설명 변수의 P가 아주 큰 사례에도 유효한 변수들을 일부 선별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주 평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인 로버스트 회기에서 시작을 하죠. 로버스트 회기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안정적인 회기 모형이 산출이 됩니다. 즉 재현성이 좋다는 이야기이죠. 네, 이러한 재현성은 무엇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느냐면 오염 관측이 있는 경우 또는 특이점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엔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이 과학의 기본적인 첫 번째 그 요구 조건은 재현성이죠.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같은 산출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산출 모형이 쉽게 바뀐다면 우리가 그것은 재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요. 과학적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측들이 제가 10개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9개의 관측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1개 관측이 여기 보세요. 오른쪽 아래에 확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물론 이것은 모의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에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즈 리그레션, 즉 최소 제곱 회기, 선형 회기를 하면 이 식이 여기 점선이 있는 것처럼 음의 기울기를 갖도록 나옵니다. 단 1개 관측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죠. 나머지 9개 관측을 놓고 본다면 이 오른쪽 그림이 그런데요. 약간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값이 커질수록 Y의 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바로 로버스트 리그레션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는 SPS 로버스트 리그레션을 적용하면 이 1개 값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경향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로버스트 회기의 알고리즘을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그 기본에는 M 추정이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제곱 추정 대신에 M 추정이라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이 최소 제곱 기준을 쓰는 대신에 이 기준을 로우는 어떤 함수입니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잔차의 합을 최소화하는데요. 이때 로우라는 함수는 앞부분은 0.5의 2의 제곱. 여기서 0.5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수값은요. 2의 제곱이 중요한 부분인데 2는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차의 제곱이니까 최소 제곱, 오차 제곱을 말하는 것이죠.
M 추정이 다른 점은 중앙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2차식을 쓰는데 선형회귀에서 마찬가지죠. 그 중앙 부분의 바깥에서는 즉 외곽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선형식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 오차의 절대값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형식이죠. 그래서 이 오차가 아주 큰 경우에 제곱을 반영한다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선형식을 쓴다. 그렇게 함으로써 큰 오차의 저항적인, 그러니까 큰 오차의 영향을 덜 받는 회귀식이 산출이 됩니다. SPSS에서는 M 추정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회귀 개수를 M 추정 방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 전 단계에 오차의 척도, 이 오차는 이제 여러분들이 잔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차의 추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표본 표준 편차의 공식을 아시죠? 그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표준 편차의 공식 대신에 이 각 오차, 여기서는 잔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잔차의 절대값들의 메디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 편차로 추정을 하나 이와 같은 시그마 틸드라고 하는 절대값의 메디안으로 추정하나 비슷합니다. 근데 어떤 아웃라이어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표준 편차의 방법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기서 쓰는 이런 시그마 틸드라고 하는 우리가 슈도 시그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상당히 안정적이죠. 제가 여기 실제 데이터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라고 해서 이 선형회귀에 자주 쓰는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셋에서 맨 마지막 변수인 MEDV라고 하는 변수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변수이고 이 데이터 사례에서는 이 변수가 종속 변수입니다. 즉 반응 변수 Y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3개 변수가 이 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인데 예컨대 EIS는 도심에서부터의 디스턴스를 말하고요. 또 방의 수를 말하는 RM이라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룸의 수입니다. 네. 이런 변수들 13개를 써서 선형 회귀식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서 예측 및 설명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쓰려는 이 데이터셋에서는 원래 데이터셋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종속 변수가 24인데 만약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일부러 124로 오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살짝 변조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제 데이터에서는 어떤 일부 자료가 분석자가 알든 모르든 사실은 모르는 경우죠. 모르는 경우에 잘못 입력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 관측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4가 아니라 124가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원자료 셋을 가지고 로버스트 회귀했을 때는 왼쪽과 같은 개수들의 표가 나오고요. 변경 자료, 즉 첫 번째 데이터를 오염시킨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그 모형 개수들이 산출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개수들 값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엇비슷합니다. 물론 약간씩만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잔차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치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약 10% 정도 되는데요. 큰 차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리스트 스퀘어스 기준, 최소 제곱 기준을 쓰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원자료를 쓰는 경우에는 이 왼쪽이고요. 그다음 오염자료에 쓰는 경우엔 요 오른쪽 아래 표와 같이 되는데 살펴보면 앞의 결과에 비하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 데이터 케이스, 전체 데이터 케이스는 506개인데요. 그 중에서 한 개 데이터셋, 한 개 데이터 포인트에 생긴 변화 때문에 그 영향이 전체 모형 추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모형의 안정성이, 예, 네, 줄여 말하자면 로버스트 회계를 쓰면 모형이 안정적으로 추정이 된다. 일부 관측들이 오염되는 경우, 즉 특이치인 경우에도 비교적 잘 작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선형회기만 써보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 로버스트 회기도 한번 같이 써보세요. 네, 두 번째 방법인 토빗 회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빗 회기는 반응 변수의 하한이 있어 사실 상한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하한이 있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 이하의 값이 잘리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반응 변수가 소비액이라고 해보죠. 그럼 소비액은 절대로 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경우에 어떤 지원 금액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꼭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합시다. 선정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없는 거고요.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액을 100만 원 이상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100 이하의 값은 없게 되죠. 이러는 경우에 선형회기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선형회기라는 것은 쭉 선형식이기 때문에 실수의 모든 값이 사실은 그 반응의 값으로, 적합한 값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약이 있는 경우에 토빈에 의한 모형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잠재 변수를 고려합니다. 잠재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관측되는 변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실제 값을 말해요. 실제 값에 대해서는 선형회기를 적용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잠재 변수의 값이 음인 경우에는 실제 관측은 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0으로 코딩된다고 보는 거고요. 만약 그것이 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실제 그 잠재 값이 관측이 돼서 실제로 데이터로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때 입실론에 대한 분포는 가우스 분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른 분포들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모의 자료인데요. 모의 자료이고 0.7 더하기 입실런이 실제 모형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y 스타라고 하는 종수변수 y의 실제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음인 경우에는 0으로 우리한테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양인 경우에만, 비음인 경우에만 그 값이 우리한테 가용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을 보면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적합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빈 동그라미는 이러한 그 값의 잘림에 의해서 트리밍에 의해서 다 0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y의 값은 실제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위에 있는 값으로 다 0으로 치환돼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의 결과를 보면 이 회기식이 전체적인 패턴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토빗 회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데이터의 퍼짐, 이런 데이터 클라우드를 반영하고 있죠. 네. 그래서 토빗 회기를 이와 같이 위아래가 잘리는 그러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이 토빗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듀러블이라는 변수입니다. 내구재에 대한 소비고 여기에 쓰는 변수는 소비자의 나이와 그리고 컨트라고 하는 어떤 재무지표 비율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워 바운드에 하한에 0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재 소비액이 뭐 예컨대 TV 같은 거 내구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음의 돈을 관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0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 토빗 회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의 잘림, 트리밍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는 리스트 스퀘어스 리그레션, 즉 선형 회계를 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회기 개수 추정 값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 삼아서, 결론으로 다시 매듭짓자면, 종속 변수에 하한이 있는 경우 또는 상한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토빗 회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위수 회기를 해보겠습니다. 분위수 회기는 우리가 컨타일 리그레션이라고 하고요. 이 최소 회기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최소 회기는 주어진 x1부터 xp에서 즉 설명 변수 값에서 y의 기대값에 대한 모형을 추정해냅니다. 즉 x1부터 xp가 고정된 값에 있을 때 그 조건에서 y의 평균을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중간값, 메디안이나 혹은 분위수 10% 또는 90% 분위수 등 이런 것을 산출해내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득, 소득에 대해서 예컨대 사무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모형을 우리가 해내자. 그럴 때는 하위 10%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 그리고 그것의 비, 이런 것들을 산출해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소득의 분포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분포가 대칭형이 아니라 상당히 비대칭적인 스큐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과 메디안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한 케이스를 보죠. 리스트 스퀘어 리그레션을 이와 같은 상황에 적용하면 이와 같은 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빨간 선 아래의 케이스들이 위에 있는 케이스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평균을 추정해냈다면 실제보다는 상당히 과다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칸타일 리그레션에서 0.05가 하위 5%입니다. 그리고 0.5면 이제 중간이죠. 50% 분위수. 네, 죄송합니다. 네, 또 0.9 상위 5% 분위수를 추정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분위수 회기가 산출해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도 했는데요. 최소 제곱법은 오차의 제곱을 최소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여기에서는 오차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메디안을 쓰는 메디안 회기입니다. 분위수 회기의 제일 많은 응용인 경우인데요. 중간값 회기를 해내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보자면 이 목표 식이 2차 식이 아니라 이렇게 꺾어진 1차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25%, 상위 25% 분위수는 이와 같이 기울기가 다른 꺾어진 1차식을 기준으로 쓰면
각각 상하이 25%, 분위수를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한 예를, 수치예를 보겠습니다. Mammals2 데이터라고 해서 포유류에 관한 데이터인데요. 예,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여러 종류의 포유류가 있습니다. 쥐도 있고요. 작은 아이들이죠. 또 어떤 포유류는 굉장히 크죠. 코끼리. 또 중간 정도 되는 호랑이 약간 큰 편인가요? 네. 하마 이런 애들 굉장히 크죠. 그러한 웨이트라는 변수가 있고요. 또 그 각 포유류에 대해서 스피드가 있습니다. 네. 뛰는 속도. 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트와 스피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다 잘 보기 위해서 두 변수를 로그 변환해서 플롯을 하였습니다. 예, 변환의 중요성은 우리가 EDA라고 하죠.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정으로 여러 그래프들을 만들어 보는데 제가 만들어 본 것 중에서는 로그 변환을 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잘 보였습니다. 즉 로그의 척도에서 보자면 포유류에 대해서는 체중이 증가할수록 스피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들보다는 큰 아이들이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면 웨이트가 아주 커지면 오히려 스피드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서면 다시 하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당연하지만 코뿔소, 하마 이런 애들 이제 큰 아이들인데 그런 애들은 좀 아무래도 느리죠. 그거에 비하면 퓨마,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이 순간 속도는 물론 빠릅니다. 네, 그것을 생각하면 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물론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위수 회귀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체중에서 중간선 또는 하위 10%, 상위 10%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모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위수 회귀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피드 로그를 타겟 변수로 했고요. 목표 변수로 한 거죠. 코베리스로 공별량, 즉 설명 변수로 웨이트의 로그 값과 그거의 제곱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2차식의 관계가 나올 수 있는 2차 다항식 회귀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컨타일, 즉 분위수의 값으로 0.1, 0.5, 0.9를 해내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10% 분위수, 50% 분위수, 90% 분위수를 추정해내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를 우리가 세이브 해낼 수가 있습니다.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분위수 예측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분위수 예측값을 그래프로 출력을 했습니다. 로그 웨이트 대비 로그 웨이트의 값별로 추정되는 값들을 해냈는데 여기서 가운데 값이 바로 50% 분위수고요. 위 아래 값이 각각 10%와 90% 분위수입니다. 이게 분포의 비대칭성 때문에 간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소 제곱 회귀보다는 분위수 회귀를 썼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선형 회귀를 썼다면 위아래 폭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는 대칭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평균, 즉 기대값에 대한 모형을 해내는 것이 바로 선형 회귀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분위수,
대표적으로 메디안에 대한 추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분위수 회귀를 쓰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순서로서 PLS 회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PLS 회귀는 Partial Least Squares라고 해서 PLS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Projection to Latent Structure, 잠재 구조 사형의 방법이다 라고도 이거의 약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부분 최소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여기에서 partial의 뜻은 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편 최소 제곱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상관과 같이 우리가 부분 상관이라고 하지 않죠. partial correlation을 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편과 같은 한자어입니다. 이 방법은 P 설명 변수의 수가 관측 개체의 수보다 큰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제곱의 경우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상으로 P가 N보다 큰 경우에는 선형 회귀는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 시도를 한다면 오류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은 다중 공선성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변수들 간에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최소 제곱 회귀는 그런 다중 공선성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PLS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PLS 회귀는 계량화학, 즉 분석화학의 계량적 방법인데요. 그러한 계량화학 분야 그리고 계량경제, 경제학에서 통계적 방법을 많이 쓰는 분야이죠. 이런 분야에서는 많은 사례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뜻이죠. 네, 이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반응 변수를 Y라고 하고요. N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설명 변수를 X1부터 XP라고 표기하겠고요. 역시 N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P가 N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모형은 Y는 XW 플러스 2로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상수항을 표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상수항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 변수를 표준화했을 때는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평균을 빼줘가지고 넣었을 때는 굳이 모형식에 상수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된 형태이지 상수항이 없는 모형이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음을 전제하겠습니다. 네. 선형 회귀에서는 굳이 그러지는 않는데요. 여기에서는 표기상 표준화되어 있음을 전제하겠습니다. 표준화라고 하면 여기에서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 PLS 회귀는 Y라고 하는 종속 변수와 XW는 설명 변수들의 선형적인 결합이죠. 그것 간의 covariance, 여기 COV는 covariance, 즉 공분산을 말합니다.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때 제약식이 따라 붙는데요. 그 제약식은 W 트랜스포즈 W가 1이다. 이건 뭐냐면 이 W라고 하는 회귀 개수죠. 우리가 weight라고도 합니다. 변수들에 붙는 weight, 가중치인데 그것들의 제곱합이 1이다 라는 뜻입니다. W 트랜스포즈 W는 벡터 노테이션으로 썼을 때 이렇고요. 실제적으로는 회귀 개수 값들의 제곱의 합이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약식 하에서 코베리언스를 최대화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의 값은 이와 같이 수리적으로 나옵니다. x 트랜스포즈 y에 비례하는 형태로 얻어집니다. 실제로는 이 놈 제곱 크기를 1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값으로 나눠줘서 얻어지는 거죠. 그 원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y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벡터, 기하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을 xw, 즉 설명 변수들의 결합 벡터가 있는데요. 이 둘 사이에 코비어런스를 최대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벡터의 이 사이 간격을 좁혀가지고 가급적이면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y를 여기에 표기된 s로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s를 만들어낸 다음에는 우리가 이 s를 latent factor score, 즉 잠재적 요인 점수라고 네이밍을 하는데요. 명명을 하는데 y를 s로 설명하는 단순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하나인 회귀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집니다. 예컨대 예측값과 같은 것도 y를 s라고 하는 latent factor score에 내린 사형, 프로젝션으로부터 얻어지고요. 회귀 개수도 물론이죠. 그것을 latent factor load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PLS 방법에서는 한 번의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측을 개선해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기는 잔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잔차를 또다시 latent factor score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추정 모형을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은 2단계만 합니다. 보통은 2단계 할 수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여러 번,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단계를 하다 보면 과적합,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데이터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섬유 소지에 대한 모델인데요. 케이스는 28개 케이스입니다. 28개 케이스가 있고요. 설명 변수는 268개가 있습니다. 선형회귀라면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죠. P가 이제 N이 28이면 28개 케이스면 P는 28개 미만이어야지 모형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모형이 작동하려면 N의 한 20%, 그러니까 한 5개, 6개 정도의 설명 변수만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처럼 P가 변수의 수가 큰 경우 이게 바로 파셜 리스트 스퀘어가 작동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집어넣고요. 또 여러 가지 추정치를 계산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내면 이제 모형이 산출이 되죠. 네, 추정 결과가 있고요. 또 적합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PLS 회귀는 언제 유용하냐 하면 P가 즉 설명 변수 수가 굉장히 큰 경우, N보다 굉장히 큰 경우에도 작동한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 하면 Y와 X 변수들의 선형 결합관 코베리언스, 즉 공분산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 모델이 작동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케이스를 만난다면 그래서 선형회귀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PLS 회귀가 되겠습니다.